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이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동물 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이 언론에서도 이 애완이라는 말 대신에 이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작년인가요? 2월 11일 날인데 개정이 돼서 또 8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된 이 동물보호법도 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반려동물이다라는 그런 정의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이런 말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는 반려를 짝이 되는 동물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반려라는 말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억지로 꽤 맞춘 말입니다. 개념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이 반려라는 어떤 그 말이 물론 있어요. 반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어떤 개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한자니까, 한자인데, 우리 옛문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또 한자로 구성된 말이니까 이게 한문으로 된 문헌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옛날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게 참 이런 글자가 거의 이제 없습니다. 이제 검색, 그러니까 디지털 검색이 가능한 게 이제 좀 있는데요. 이게 한문 자료들 있는데 찾아봤는데, 이 반려라는 말을 사용한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제 맹자라든가 뭐 있죠. 논어, 대학 중용 같은 이제 사서 집주, 뭐 도덕경, 장자, 한비자, 상군서 같은 그 옛날 한문으로 된 책들 아무리 찾아봐도 반려라는 말 자체도 없고요. 이 반자나 려자도 그 옛날 한문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반자가 딱 하나 나오는 게 이 맹자라는 거 있죠. 맹자 등문공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 맹자의 등문공 편에 그냥 그것도 이제 본문이 아니라 이 주석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이게 옛날 책에 보면 이게 이 반려라는 말보다는 이 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반인이라는 말을 뭐 이제 수행원이라고 하는데, 이 반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그 조선왕조실록 있죠. 조선왕조실록만 보더라도 이 303건이나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 반려라는 말 혹시 해서 찾아봤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딱 한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한문이 아니라 좀 이제 근대적인 어떤 우리 좀 시기가 가까운 시기의 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뭐냐면 이 성종실록, 그러니까 그 성종실록 7년 1월 10일 을묘 첫 기사에 이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 기생이죠. 여자 기생인 개영이라는 여자 기생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구절에 이 봉영반려라는 그 말이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구절을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봉래산과 영주산의 신선이 어떤 봉래산, 영주산의 어떤 신선들이 사는데 그 신선들의 동무다. 동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봉래산, 영주산의 신선의 동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지금 이제 그 현대적인, 아주 지극히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의 해석이고요. 그 실제로 이거 그 당시, 그러니까 원래 해석에 맞추자면 뭐냐면, 봉래산, 영주산에 봉래산과 영주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는 신선을
수행하면서 모시는 여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들의 동무나 신선들의 짝이 아니라 신선을 모시고 모시는 어떤 뭐 하녀랄까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반려는 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인이라는 말이, 반려보다는 반인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반인을 보통 수행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행원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수행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옛날에 이 벼슬아치들이 다닐 때 보면 항상 그 벼슬아치를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관아에서 배치를 해준 그 노비들인데, 공노비들이죠. 관노비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근수노라고 불렀어요. 근수노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관노비들입니다. 물론 그 벼슬아치들한테는 이 근수노를 붙여줘요. 붙여주는데, 이 벼슬아치가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뭐 품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몇 명을 주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국대전 형전에 보면 그 벼슬아치 품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근수노를 몇 명씩 준다 하는 그런 규정들을 좀 상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근수노라고 해요. 근데 수행원은 꼭 이게 그 근수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종이라고 부릅니다. 구종. 종놈인 거죠. 구종. 말몰이꾼 뭐 원래 그런 뜻인데, 그냥 뭐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종을 구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근수노나 구종을 또 다른 말로는 반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인은 결국에 종이나 종 또는 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주로 이제 노비 신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반드시 노비였던 건 아니죠. 구한말에 이 조선에 와 있던 그 외국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행차하려는 그 고관 대작을, 그러니까 아주 높으신 분, 뭐 이제 대감마님 같은 저기겠죠. 그런 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갓쓰고 이제 도포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죠. 도포나 두루마기인가 뭐 이런 걸 입고 있고, 부채를 들고 있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지위가 높은 그런 양반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좀 일단 그 위에 옷 길이가 짧잖아요. 상의가 좀 짧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나팔도 들고 있고, 무슨 몽둥이 나팔 또 뭐 긴 작대기 같은 것도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는 뭐 이제 가마를 매는 이 가마꾼도 있고,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보시면 좀 위에 이렇게 이제 색깔은 거의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좀 뭐랄까 포졸들이라고 할까요? 사극에서 포졸들 나와서 입는 그 위에 검은 이렇게 조끼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입고 있고, 위에 또 이제 번거지를 쓰고 있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초란이라고 하죠. 초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이 물러거라 이제 대감마님 행차시다 막 하면서 이제 크게 떠들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이 촐랑이라고도 하죠. 촐랑이, 촐랑된다, 촐랑이.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초란이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나 한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이 대감 마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윗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이 사람들을 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반인은 사실상 하인이나, 네, 그렇죠. 이제 하인이나 어떤 종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꼭 노비였냐? 꼭 노비였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비가 아닌 사람들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노비였던 건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육아라고 하죠. 3일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건데, 그 주위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말을 끄는 사람,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옆에서 이제 말을 이렇게 마부 같은데 말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사람 뭐 이제 많잖아요. 앞에 이렇게 있고, 뭐 뒤에 아마 부채 들고 따라가는 저기들도 뭐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자기 이제 친구가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이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수행원 중에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 뒤에 있는 요 사람들은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인인 거죠. 그래서 이 반자를 보통 이제 사전에 이게 짝이라고, 짝꿍 할 때 그 짝이라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짝이라든가 동무는 아닙니다. 그런 짝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옆에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러니까 붙어 다니는 사람인데, 뭐냐면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붙어 다니면서 모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시중 드는 그런 관계를 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는 이 배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종. 반은 원래 이 배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배종은 종이죠, 종.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모시는 걸 말합니다. 배종한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고 모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또 의지를 하려면, 그렇죠? 모시고 의지를 하려면 그 사람 옆에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짝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짝이란 뜻이 뭐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동무라든가 또는 어떤 벗을 의미하는 짝은 아닌 거죠. 만일에 이 짝이 친구라든가 동물을 뜻하는 거라면 이 반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반이라고 하질 않고 벗이라는 의미의 붕자, 그죠? 붕자 또는 벗우자. 그래서 벗붕자나 벗우자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벗붕자나 벗우자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자를 썼으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구나 동무 같은 그런 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쪽이 다른 쪽을 모신다는 게 배예요, 배. 그리고 따르는 종. 그래서 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건 이제 주인과 어떤 몸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사람 인자에다가 반반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형성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인이 뜻을 말하고 이 반반자가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형성자라는 게 꼭 음과 뜻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 뜻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자 뭐예요? 결국에 반반자의 사람이니까 사람이 반푼이라는 거죠. 반푼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그냥 반푼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만들어지고 그런 뜻을 가진 한자예요. 자, 그런데 이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서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모시고 또 따르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반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이 반려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봉영 반려라고 해서 이게 봉래산과 영주산의 신선을 시중하고 따르는 모시는 그런 시녀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한문에 거의 안 나와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한문에는 거의 없고 이게 일본식의 한문인데 일본식 한자인데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 일본의 옛날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내는 여자는 남자를 부를 때 주인, 그러니까 고슈진이라고 해서 이 그냥 주인도 아니고 상당히 높여서 어주인 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를 부를 때 그렇게 안 부르고 오마에라고 했죠. 오마에, 너.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남자는 여자를 그냥 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려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본의 아내를 부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부를 때 반려라고 하지 남자를 부를 때 반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일본의 이제 사전 있죠. 일본 쇼카코칸 그러니까 소학관에서 나온 이 디지털 일본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반려에 대해서 함께 같이 가는 사람, 동행, 동료 또는 배우자 라고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뜻풀이를 하고서 뭐 인생의 반려를 얻다, 좋은 반려를 만나다 뭐 이렇게 이제 사용례를 든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자, 배우자를 반려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한때 남성 우위의 시대에는 남편을 따르는 아내를 가리켰으나 남녀 평등의 현재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쓴다 라고 보충 설명을 좀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 사전, 일본에서 알아주는 정평 있는 그런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본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남녀평등의 시대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이걸 다 같이 써야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일본에서 이런 말은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반려라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 반인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모시고 사는 그런 모시고 따르는 그런 뭐랄까 종속적인 존재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참 불평등하고 또 억압과 통제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모셔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거죠. 이 반려
또는 반려자라는 말을 주로 쓰는 게 이게 우리 이제 혼례에 결혼식 할 때 이제 주례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 말이 아주 유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이 말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본식의 어떤 가족관계의 그런 구조도 같이 이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조선 시대까지, 물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래 그 시집,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 처가살이를 하는 게 전통이었죠. 우리 혼인법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남자가 그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그런 처가살이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의 재산이 서로 따로따로 있는 그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는 이 상속에서는 그 남녀 균분 상속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그 균분 상속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떤 고대 법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이제 일본식 법제는 안 그래요. 일본은 그 장남이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는 안 가져가죠. 여자는 안 줘요. 물론 이제 그 아빠가 딸을 기여해서 조금씩 이제 떼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안의 어떤 그 가장권 자체가 장남이 승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권을, 그러니까 저기 남자가 이제 승계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 자기 씨,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씨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그 남편의 씨를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카무라 상하고 남자 나카무라고 여자가 뭐 이제 다나카면 둘이 결혼을 하면 다나카 아무개가 아니라 나카무라 아무개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자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권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어떤 법률적인 재산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그 남자의 어떤 그 뭐랄까 남편을 따라야 하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했어요. 이게 이제 일본식 가족 관계의 특징인데, 뭐 일본식 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의 가족 문화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한테도 많이 이식이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어떤 약간 이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 뭐 이제 처가살이가 시집살이로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여자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좀 줄어들어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상속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리고 장남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건 장남의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재산이 이렇게 장남을 통해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 어떤 배우자 상속이나,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어떤 상속 제도가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그러니까 또는 그 장남이 모든 재산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건 틀린 말인 거죠. 여자도 자기 재산을 갖고 그 자기 활동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게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사실은 이 조선 후기에 조금 변한 것도 있지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뭐 일본식 그리고 서양식 가족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여성의 권리가 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반려라는 말도 뭐 이제 그때 이제 들어와서 쓰이는 건데, 이게 짝이 되는 동무, 뭐 이제 좋은 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말 좋게 좋게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너라고 하다가 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종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시녀 뭐 하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반려라고 부르는 게 조금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짝이라는 의미라면 예, 시경에 나오는데요. 그죠?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다 하는 시경에, 네, 시경에 나오는 건데, 이게 시경 국풍 주남편 첫 장인 이 관저라는 시에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관저구, 뭐 이제,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뭐 이런, 구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짝, 호구라고 하잖아요. 좋은 짝. 호구. 이 호구처럼 이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반려라고 바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 반려라는 말을 갖다가 사실은 그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잖아요. 이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인데 이거의 말 뜻을 뭐 이제 군자 호구처럼 어떤 호구 좋은 짝 뭐 이런 식으로 뜻을 조작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좀 은폐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를 이제 미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미망인이라는 말, 아직 안 죽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사람, 네, 뭐 이제 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미처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순장 문화가 있었으니까 혹시 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 미망인이라는 그런 말을 끔찍한 말이죠. 끔찍한 말을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망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는데 자기는 좀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런 의미라고 하기는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죠. 어쨌든 그런 말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사실상 차별적이고 좀 종속적인 그런 남녀 구도가 있다면 그런 그 남녀 구도의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살아생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이게 반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을 그 어떤 인격 이하로 취급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반려는 사실 일본 말이고요. 우리는 반려라고 안 하고 이 항녀라는 말을 썼어요. 항녀라는 말을 썼는데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례를 할 때 그렇죠.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신부 집에 이렇게 패백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함드린다라고 하잖아요. 함 보내는 것처럼 그 패백 보낼 때 이렇게 그 혼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뭐 쭉 쓰다가 중에 미유학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녀는 배우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려처럼 뭐 서로 이제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평등한 관계를 의미해요. 배우자를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도 학녀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도 학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유학녀는 뭐냐면요. 아직 그 배우자를 얻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따님을 뭐 이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혼서를 쓰는 겁니다. 자, 이 학녀라는 말은 진짜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이것도 남편이나 아내를 구분해서 쓰던 말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공자가 편찬한 거죠. 역사서, 그 춘추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춘추 소공 2년조 기사에 이 학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만 검색을 해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에도 이제 이 항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연기장선, 미유항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표현하면서 혼서에도 쓰고 그랬던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 100년 정도, 100년 조금 더 됐나요? 그래서 일제시대 뭐 100년 해서 거의 한 120년, 13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반려라는 불평등한 일본어가 실제로 평등한 항려라는 우리말을 몰아낸 거죠.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없는 그런 좀 사회적으로 종처럼 대접받는 시대에 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 지위가 부인이 되는 거죠, 여자는. 그리고 이 남성의 종속물로 취급되던 그런 어떤 그 하인의 지위에 있었던 그런 여성 배우자를 부르던 말이 반려였는데, 이런 결국엔 일본의 어떤 봉건식 용어죠. 일본의 봉건시대 용어입니다. 이런 일본의 봉건시대의 용어를 왜 우리 현대 사회에 이거를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반려라는 말은 반려동물 하면서 이 반려라는 말은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애완이라는 말이 이 장난감을 뜻하는 말이니까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과거에는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이 자주 쓰였다. 그러나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주로 불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악의적이고 이제 허구적인 그 개념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이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이 장난감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왜냐면 한자를 모르잖아요. 한자를 한문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이 애완이 이게 장난감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장난감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란 뜻이 없고요. 애나 완이나 애자나 완자나 다 뭐냐면 모두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완자 있죠. 완자는 한자로 말하면 사랑한다, 아낀다, 또 다른 말로 또 희롱한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건 장난감이라는 뜻은 없는데요. 근데 좀 이 희롱한다라는 말이 좀 그렇죠. 희롱한다, 그죠? 뭐 성희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희롱이란 말도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네, 요거 보시면 아주 이제 가운데 이제 장도연이 아주 눈꼴이 시다고 하잖아요. 앞에 둘이 희덕거리고 있는 그런 뭐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전에 이렇게 아주 그냥 한 쌍의 바퀴벌레 같다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아주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좋아 죽는 그런 연인들 진짜 하는 행동을 보면, 옆에서 보면 눈꼴 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는 아주 서로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때 서로 좋아하는 거, 서로 좋아서 하는 거, 이거를 희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덕거리는 거죠. 아주 옆에서 보면 눈꼴씨인데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그런 관계, 정말 꼴불견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들 있죠. 그만큼 이제 서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 그거를 희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희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희롱이란 말이 뭐 이제 성희롱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안 좋은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희롱도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좀 그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좀 민망한 그 이 연인들이 벌이는 어떤 그 애정 행각 뭐 이런 거 그런 게 원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거를 희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죽는 거죠. 좋아 죽는 거. 그래서 완구하면 아주 좋아 죽는 거, 좋아 죽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그러니까 완구라고 부르잖아요. 이 완구라고 부르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도구라는 뜻에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사랑하고 정말 그러잖아요. 아끼고 그런 의미에서 장난감을 완구라고 부르는 거지. 이 완이라는 글자가 장난감이란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장난감이란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냐라는 건데, 원래 이게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동물학자인데요, 이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인데, 예, 1903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3년에 그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이제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이때 우리가 애완동물의 명칭을 저는 영어로 하면 펫이라고 하잖아요. 펫이 아니라 이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펫을 컴패니언 애니멀로 바꾼 거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랑 바꾼 거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컴패니언은 동무라는 뜻이에요. 서로 평등한 저기를 말하는 거죠. 아마 러시아 말로는 따와리신가? 뭐 이제 컴라드, 동지 뭐 이런 말할 때 컴패니언, 컴라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 같은 거죠. 친구.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면 친구 동물, 벗동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를 굳이 이 반려처럼 이게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말, 이거를 갖다 붙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컴패니언은 이 반려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반려동물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 애완동물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의 성장이라는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애완동물 유통시장이 좀 확대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련 용품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자꾸 확충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약적으로 성장한 그런 애완동물 산업이 이 시장 지배 질서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이념적 징표로 나온 게 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아주 큰 규모의 농장, 뭐 이제 저기 대관령 양목장이나 뭐 이런 그런 큰 규모의 좀 목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장, 뭐 거대하고 좀 집약적인 사육시설이 요구되는 그런 대형 가축류들 있죠.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제 조그만 동물들은 이 전통시장에서 아주 조그만 이제 영세업체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세한 산업 구조를 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그런 대기업 지배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장 지배 전략이 결국에 뭐였냐면 이 영세 업체들을 그 대기업의 어떤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도산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기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메이저들에 의해서 어떤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는 또는 독과점하는 그런 지배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동물 산업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몇몇의 이 메이저 자본이 이제 지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영세 업체들은 결국에 뭐냐면 이런 메이저의 어떤 지역 대리점으로 그냥 그 전락해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 자체가, 그리고 영세업체들이 이제 몰락을 계속했죠. 하지만 이제 자본이 투하가 되면서 이 관련 산업, 이 애완동물 산업들이 확대가 되고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시장 역시 비약적으로 확장된 것도 이제 사실인 거죠. 당연히 그죠? 애완동물을 그러니까 번식하고 또 공급하는 산업 역시 필연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이게 이제 개든 뭐 고양이든 이게 자연적으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지네끼리 뭐 눈 맞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동네 이제 개장수들이 이렇게 그죠? 말이 그런가요? 개장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조그만 규모의 유통업자, 그러니까 소규모 뭐 영세규모 유통업자들이 그 주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식육,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고기를 먹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은 이제 애견샵이라고 부르죠. 애견샵이라고 부르는 소매상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번식만을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개 농장,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개 농장, 그 전에 그 이쪽 애견샵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개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번식만 이제 전문으로 담당하는 개 농장이 있고, 그 이제 번식한 그 새끼 강아지, 이제 태어난 강아지들을 그러니까 소매상들, 애견샵한테 이렇게 또 분배를 해주는 거죠. 분배하고 공급해주는 또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농장과 경매장, 그 다음에 애견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하고 유통 구조가 이렇게 발전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개고기 반대, 뭐 개고기 금지를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전통시장 막 돌아다니면서 뒤집고 다니는 이 동물 보호론자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죠. 이런 어떤 동물 산업에 대한 어떤 자본의 지배 구조를 좀 확대하고 그걸 이제 공고히 하려는 어떤 메이저 대기업의, 그러니까 대자본의 어떤 근위대 또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하면서 동물의 사육과 관리, 학대 금지, 뭐 운송, 도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규율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을 보면 이게 이제 대기업에 의한 어떤 시장 장악과 그 영세업체의 어떤 줄 이은 그런 도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실질은 그 영세업체들을 몰락시키고 그 자리를 이제 그러잖아요. 뒷골목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장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이제 2019년도 농림축산부 발표에 의하면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591만 가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애완동물 연간 사업의 시장 규모도
2017년에 2조 3천억 원에서 예상되는 게 2027년이면 6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단법인 펫산업소매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애완동물 용품 시장에서 뭐냐면 대기업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이미 70%를 넘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1.3%로 위축이 됐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3년간 이 대기업이 진출한 47개 상권 그 인근의 영세 펫샵, 그러니까 애견샵 같은 데라는 거죠. 470개가 폐업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문을 닫은 거죠. 자, 물론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계속 썼더라도 이게 그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그걸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걸 막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 초기에 그 애완동물 시장에 좀 이 대기업들이, 이제 메이저 자본이 공격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언어 변화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메이저 자본이 그 뒷골목 상권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술적이고 또 공격적인 그런 용어가 바로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반려라는 말이 일본 말이니까 이 반려동물도 일본어에 있지 않느냐? 네, 물론 이제 일본어에 반려동물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네, 일본에도 이렇게 이제 페토 전용 카토라고 이제 그 개들을 태우는 카트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네, 일본어로 이제 반려가 일본 말이니까 또 일본에서 왔고, 일본어 역시 한료 도우부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컴패니언 애니멀의 번역어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컴패니언 애니멀을 한료 도우부츠라고 먼저 번역을 한 건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먼저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 거 좀 슬쩍슬쩍 많이 베껴오는 저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베껴온 게 아닐까. 아무 이제 주체성이고 뭐가 없이 그냥 일본말 슬쩍 베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일본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페트라고 합니다. 페토. 그러니까 영어 펫을 그냥 자기네 가나 표기로 해서 페토 이렇게 하는 거죠. 페토. 그렇게 쓰고요. 거의 뭐 이제 한료 도부츠 이런 말들은 잘 안 써요. 그런 말, 그러니까 한료 도부츠 쓰느니 차라리 그냥 그 컴패니언 애니멀을, 그러니까 콤파니온 아니마루 이렇게 읽는데, 그냥 콤파니온 아니마루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료 도부츠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서도 자주 쓰지 않는 거예요. 한료, 그러니까 반려. 이건 일본에서도 자주 쓰지 않는 그런 일본어를 굳이 우리가 뭐 사용하게 된, 그러니까 그거 굳이 여기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진짜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서도 보듯이 이게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반푼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모시는 그런 그렇죠. 이제 노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이 반이라는 뜻인데, 그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그거를 짝이란 뜻을 붙여가면서 거짓말을 또 해가면서
애완은 장난감이 아닌데 애완이란 말은 장난감을 뜻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짝이란 동무란 친구란 의미로 반려를 써야 된다. 이 전체가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용어를 그 21세기에 그 버젓하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여성을 어떤 독립적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 종속물로 취급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그 이제 이 21세기에도 써야 되느냐? 그걸 또 법률 용어로까지 채택을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려라는 말하고 또 같이 쓰는 게 입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입양이라는 게 그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친자 관계가 없는데, 친자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를 그 입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입양이란 거는 법률 용어이고 또 법률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다 쓰냐면, 이게 개나 고양이를 그 무상으로 양도받는 걸 입양이라고 하고요. 뭐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양도받는 걸 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양하고 분양은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양은 받아들여서 기른다라는 뜻이고요. 그 분양은 나누어서 넘겨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분양의 양자는 그 입양의 양자에다가 그 말씀원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양자도 서로 다른 뜻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입양, 분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이걸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또 분양이라는 게 이 아파트 분양처럼, 아파트는 크게 한 동이잖아요. 그 한 동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분양이라고 해요. 큰 한 덩어리를 나누어서 그 일부를 쪼개주는 게 분양인데, 이게 개 한 마리를 통째로 다 주면서 그게 어떻게 분양이 되겠어요? 개를 쪼개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를 분양을 하려면 개를 잡아서 개고기를 쪼개 나눠주는 게 그게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양이란 말도 그렇고 또 입양이란 말은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입양을 영어로 하면 어둙션인데, 이 어둙션하고 입양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입양이라는 말은 이게 특히 이제 뭐랄까 그 법률 용어인 거죠. 오로지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그냥 법률 제도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의 어둙션은 그게 아니죠. 다른 뜻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쓰는 입양이라는 말을 개한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개한테 주면 그렇다고 개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사람의 지위가 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입양, 특히 이제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도 뭐 썩 그렇게 좋은 적은 아니죠. 그래서 뭐 해외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특히 해외 입양 같은 거 하면 아기를 뭐 상품처럼 수출하는 것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랬는데, 입양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태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겁니다. 우리 입양 제도에 갈 길은 먼 건데, 이게 그래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헌법에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헌법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 있는데, 그게 헌법 조문에 불과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헌법의 이전에 있어서도, 그리고 헌법 이후에 있어서도 이게 보장되고 또 지켜져야 하는 어떤 인간의 권리인 거죠. 사람의 존엄성은 사람의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입양이라는 용어를 자꾸 개나 고양이한테 쓰게 되면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사라지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생명, 그 개나 고양이가의 생명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 역시 그것도 지켜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나 고양이를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고 해서 그 개나 고양이의 어떤 생명 존중이라든가 어떤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적어도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법률 제도 입양이라는 법률 제도의 어떤 그 존엄성 또는 이런 순수성 이런 것들을 지킬 때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개와 고양이를 분양한다라는 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건 유상양도고요. 입양의 경우에는 이거는 공짜로,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니까 이건 무상양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양도, 무상양도라는 정확한 법률 개념이 있는데도 그거를 뭐 입양이니 분양이니 이렇게 말장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이 동물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뭐 이게 그냥 어떤 동물 보호 단체, 일부 동물 보호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지 도대체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느냐, 뭐 이제 그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물 보호라든가 어떤 환경이나 생태 운동하는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을 보면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좌에서부터 극우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서 극좌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린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린피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뭐 개고기는 안 된다 하는 뭐 거의 극우 인종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 이게 서구 사회에선 그게 확연해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극우파들, 인종주의자들, 나치, 신나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브리짓도 바르도가 대표적인 프랑스 극우 여자거든요. 그 극우파, 극우인데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여자인데 맨날 이제 우리 보고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이제 개고기를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극우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서구 사회에 그렇다는 거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극우적인 그런 철학, 정치 철학이나 그런 논리마저도 못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마저도 없는 그런 어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게 어떤 좀 기회주의적이고 그 사대주의적인 서구 추종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서구인들, 서구 또는 서구의 그런 뭐 단체들이 기침을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크게 이제 뭐 저기를 하는 거죠. 큰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 동물권에 대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이 동물의 권리 주체성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이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오만, 그리고 독선,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 깊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지금처럼 이 동물권 주장처럼 극단적으로 치달은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기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아주 유치한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오늘날의 인간들인 거죠. 자, 권리라는 건요, 이 권리라는 건
그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죠. 이건 사회적 발명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동물의 세계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동물의 권리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모두 지배하고 있다. 그런 선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우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집이고 이게 독선이에요. 사실상 이런 아집이라든가 독선, 위선 같은 건 정말 하늘을 다 가리고도 남는 거고 바다를 메워도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서구 사람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시민혁명을 거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근대 법원칙을 딱 선언을 합니다. 그걸 선포를 했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기네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그거를 보자는 거죠. 식민지를 건설을 했고 아시아인들을 예속시켜서 신개념의 농노로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죠. 아메리카 사람들한테는 땅을 빼앗고 멸족을 시켜버렸습니다. 설마 이러한 어떤 인종주의라든가 파시즘 그리고 어떤 제국주의적인 편견, 광기 뭐 이런 그게 사실 어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그런 비극에서 막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특히 자기는 진보라고 주장하는 진보 성향에 있다, 자기는 진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동물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끔찍한 겁니다. 정말 자기들이 하는 그런 주장의 바탕이 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라는 거죠. 전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민법 규정에 있는데 이게 아직 규정된 건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한 규정이 민법에 있는데 민법 제98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 제98조를 개정을 해서 유럽처럼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지금 그런 마인드로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자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는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일 민법은 확실하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 이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독일 민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독일 민법 90조와 90조의 A인데요. 90조의 A 이렇게 두 개의 규정을 살펴볼 텐데 이거 독일어와 영어 그리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까지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독일어는요, 당연히 이제 독일 민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 영어 번역은 이 독일 정부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번역을 한 거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이게 서울대 법대 교수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법관까지 했었는데 이 양창수 교수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민법전이라고 그 번역본을 한 권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90조를 보면
네, 물건의 개념인데 베그리프 데어 자해라고 되어 있죠. 컨셉 오브 더 싱 해서 물건의 개념인데 이 법률에서 법률에 조금 양창수 교수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저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굳이 게제츠를 물론 법률이란 뜻이긴 하지만 이제 매끄럽게 한다면 우리 민법 규정처럼 그냥 이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번역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민법 98조 규정에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 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은 아직 이제 여기서 끝인데 독일 민법은 이제 그 규정이 90조에 A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90조, 91조 이렇게 있었는데 이 90조와 91조 사이에 새로운 조문을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하니까 90에 A, 90에 B, 90에 C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90조, 91조 사이에 집어넣는다 하면 90조에 1, 90조에 2, 90조에 1은 없어요. 90조에 2부터 90조에 2, 90조에 3, 90조에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조의 A가 이 TL에 해서 동물인데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뭐 원문도 이렇게 쭉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티에레 진트 카이네 자헨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문장에 그죠? 세 번째 문장에 여기 이제 아우프지 진트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있는데 거기 그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관한 규정을 그 동물에게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그런 특별법에 정한 게 없으면 나머지 사항은 물건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특별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별법이 뭐냐? 결국엔 동물보호법인 거죠. 동물보호법 정도밖에 이제 떠오르지 않는데 거의 뭐 이제 이 동물과 관련된 법 책에 보면 거의 한 89건 정도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행법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89건 정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특별법들이니까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돼요. 그리고 이런 특별법 규정이 없으면 그 물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것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이 법과 그러니까 민법이죠.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장애 그러니까 동물에 관한 그러니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과연 그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면 그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그 특별법이 뭐냐 하는 거죠. 특별법이 뭐냐? 특별법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이 현행 민법의 태도에 기초해서 입법이 됐을까요? 아니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태도에 기초해서 입법이 됐을까요? 이건 뭐 묻지 않아도 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뻔한 겁니다. 당연히 그죠?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견해에 기초해서 대부분 입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래 딱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민법에 하나 집어넣어요.
그냥 간판을 하나 다는 거죠. 간판을 새로 하나 딱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냥 물건으로 다루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뭐 의미가 뭐가 있어요? 말장난인 거지.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민법을 개정하자라는 건요, 이게 민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그냥 정치적 쇼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정치적 쇼를 하는 건데, 법이 개정돼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도 동물은 계속 물건이에요. 물건 취급을 받게 됩니다. 물건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 형법상 그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다치게 하면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뭐 이제 동물 살상죄 같은 뭐 이제 동물보호법의 살상죄 뭐 이런 걸 만들었겠죠. 뭐 이제 그런 동물 학대죄 뭐 그 적용되는, 그러니까 손괴죄가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만드는 뭐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벌하는 정도로 그냥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 변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동물 민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동물 학대죄 적용하는 거, 이미 그건 지금 특별법으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물건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이 동물을 빼내는 거, 그거는 뭐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해도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게 민법 제98조의 물건 개념이 뭐냐라는 거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98조의 물건 개념이란 건 이게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인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생물학이나 아니면 물리학 개념, 자연과학적 개념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법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법학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는 법률적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요, 이거는 거래관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재화를 교환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면 사람이거나 또는 사람과 같은 인격,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지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건요,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 주체성, 그러니까 동물권을 주장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자,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이 살인죄를 범하는 거가 돼요. 그러면 자, 동물을 사고 파는 거는 인신매매가 되죠.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거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범은요,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서 사람이라는 그런 전제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 사회까지는, 그냥 이전에는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거, 노예를 죽이는 건 살인죄가 적용되질 않아요. 그건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노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인격이 부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니까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예를 죽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손괴죄, 그러니까 물건을 파손한 범죄가 적용됐을 뿐입니다. 자, 반대로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격이 부여된 존재, 그런 존재의 생명을 좀 강제로 박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현행법에서도 사람이 아님에도 현행법에 이제 사람이 아닌데 그 인격이 부여된 존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인이죠. 법인은 그런데 살인죄가 없잖아요. 법인은 살인죄가 없는 건 바로 생명과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있지만 생명과 신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 생명과 신체는 있어요. 동물들은 생명과 신체가 있죠. 거기에 인격까지 부여를 해요.
그럼 사람과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한여름밤에, 아주 날 더운 한여름밤에 진짜 왱거리면서 그 진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모기 한 마리를 때려잡는 거,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일본 막부시대 때 그랬어요. 일본의 막부시대 때 이 모기도 못 잡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기를 못 잡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기향을 뭐 피우고 살충제를 뿌리는 거, 그것만 해도 벌써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모기 한 마리 근데 모기 한 마리 잡는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기를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에서 느껴지는 그런 죄책감이 느껴지느냐? 그럼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변태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물권의 주체로서, 그 권리 주체로서 인정되려면 적어도 뭐 포유류 또는 뭐 척추동물이어야 하는데, 곤충같이 좀 하찮은 동물은 당연히 권리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친구들이 뭐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동물까지는 뭐 인정하고 뭐 어느 동물부터는 안 되고, 아마 그런 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동물보호법도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이란 해가지고 뭐 거긴 모기나 이런 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다르게 취급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처럼 대우를 해야 하는 동물과 그냥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 동물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을 할 것이냐, 또 그러한 구별 기준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같은 건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므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왜 개와 굼벵이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 기초적인 대원칙이 왜 여기서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문제는 동물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동물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처럼 또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서구 유럽에 이런 식의 법체계가, 동물 관련 법체가 발달했는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특히 그 어떤 그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권리 주체성,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는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동물권을 주장을 하고 또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게 만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동물, 결국에 이제 그 동물이 결국엔 모든 동물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제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또 관람되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나 아니면 고기나 가죽, 모피 같은 걸 제공하기 위해서 사육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일부고 또 소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들러리처럼 주장되는 거고, 실제로 이들이 권리와 보호를 말하고 있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결국에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는 개와 고양이들이라는 거죠.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개고기를 먹는 그런 거 반대하면서 이 동물 보호와 또 복지, 또 이제 나아가서 동물의 권리 주체성까지 요구하는 그런 주장과,
또 어떤 그들이 하는 사회적 행동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 급격하게 성장해 온 이 애완동물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복지를 말하고 공장식 사육을 비판을 하지만, 자, 그러한 방식이 결국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이 축산 산업이나 아니면 유통 자본의 어떤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점, 뭐 그런 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체제에 편입하는 그런 WTO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서 그 초래한 어떤 자영농 붕괴, 그죠? 농촌 파괴된 거 있잖아요. 자영농이 붕괴되고 그 하도급 업자로 그 농민들이 전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고령화라든가 또는 혼인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유입됨으로써 이 농업 노동자들이 또 더욱 그 열악해진 그런 노동 조건, 또 전근대적인 생산 관계가 존속하는 거, 뭐 이런 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괜히 동물 가축 키우는 문제나 그런 것만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농축산업의 이제 구조적 문제점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건 다 도외시하고 동물 복지만을 주장하는 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축구 선수한테 발을 사용하지 말고 공을 차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권투 선수 손을 뒤로 묶어놓고 권투하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환경 문제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한데요. 아마 시골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시골 가보시면 웬만한 가면은 이 축사가 있으면 그 악취가 진짜 머리가 아프고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축사가 있다가 이게 폐업을 하죠. 그래서 폐업을 하고 그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도 그 악취가 그냥 몇 년이 더 지나도록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축사가 또 있었거나, 또 이제 그 가축 분뇨를 쌓아뒀던 땅 있죠. 이거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이 아니라 그냥 똥물이죠. 똥물 아주 심하게 오염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예, 삼겹살을 우리가 더 싸게 먹자. 더욱 싼 값에 삼겹살이 공급이 되고, 또 치킨이 공급되고, 또 그런 걸 바라는 바라는 이상 이 동물 복지라는 건 신기루라는 거죠. 신기루일 뿐이고, 이게 또 환경 오염은 또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친환경 유기농이 이게 친환경 유기농이 좋다, 유기농으로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화학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사실상 이 석유화학적 생산품으로 만들어진 시설, 대표적인 게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에서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그 빛과 온도, 그거 다 전기나 석유나 뭐 석탄이나 이런 거 써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빛과 온도, 수분에 의해서 또 지력을 먹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에 친환경 유기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동물 복지라는 것도요, 이 사육 공간이 좀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먹이가 좋아졌을진 몰라도, 이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그죠? 이제 삼겹살이나 돈가스나 갈비구이가 되지 않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또 닭에게 치킨으로 튀겨지지 않을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동물 해방이니 뭐 동물 복지니 뭐 비건이 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닭이라든가 닭이나 돼지에게 권리 주체성이 주어진다고 해서, 즉 이들에게 동물권이라는 그 돼지의 권리가 생기고 닭의 권리가 생긴다고 해서 얘네들이 치킨으로 튀겨지지 않을 권리, 삼겹살이 되지 않을 권리, 그런 게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즉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유통 질서 내에서 그럴 자유가 이들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전 인구들이 그 일본의 막부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전혀 육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물권이니 동물복지라는 건 그냥 얘네들을 얼마나 조금 더 넓은 데서 그렇죠, 좀 이런 좁은 케이지가 아니라 그 넓은 막사에서 먹이를 좀 더 잘 주고 그렇게 키운다는 것 뿐이지, 그냥 얘네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삼겹살이 될 그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삼겹살이 되지 않을 그럴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 그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물원에 갇힌 동물은 해방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뭐 그 개농장에 있는 개를 풀어주고 그 돼지 사육 농가에 가서 돼지를 훔쳐오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파트나 또 원룸에 갇혀 있는 그 동물들은 왜 외면을 하냐라는 거죠. 그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 산채로 가슴팍에 털을 뜯기고 털 가죽이 벗겨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막 강변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보세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서 키우는 그 개들 보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대와 또 고환을 제거당하고, 결국에 또 이제 그 똥 싸면 똥 묻는다고 꼬리까지 잘라버립니다. 자, 성대가 제거되고 고환과 꼬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개들의 고통, 그건 왜 눈을 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어야 되죠.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먹던 밥을 끓여주는 건 또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라는데 그 사료를 먹이고, 물론 사료가 상당히 또 비싸죠.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사료를 먹어야 되고, 그럼 덥든 춥든 그런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보기 좋게 털이 다 깎여 나가야 되고, 또 냄새가 난다고 그 진짜 샴푸, 인공 향내가 가득 든 그 계면 활성제가 진짜 그걸로 범벅이 되도록 막 박박 문질러서 씻겨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학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권을 주장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적어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권을 주장한다면 이 동물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죠.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부터 없애야 되겠죠. 네, 10월 23일이 상강인데요.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10월 23일 날 서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그 이제 24절기의 그 어떤 절기가 표현하는 말이 좀씩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23일 전후에서 서리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뭐 이제 뭐 그렇죠. 뭐 그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 출석 인증 과제는 이 서리가 내리면,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싸늘해진다는 얘기겠죠. 날씨가 싸늘해지면 생각나는 거, 뭐 이제 호빵 같은 거 있을까요? 호빵? 이제 호빵도 있고 호떡도 있는데, 호빵의 호자와 호떡의 호자, 같은 호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호자일까요? 그래서 이 호빵의 호자랑 호떡의 호자는 이게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호떡 할 때 호자는요, 이게 떼놈 호자, 그러니까 그 저 북방 오랑캐, 이게 있죠, 이제 그 오랑캐의 호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떡이라고 해서 호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자가 떼놈 호자를 쓰는 거고요. 호빵 있죠, 호빵의 호자는 네. 호호 불어서 먹어야 된다. 너무 뜨거울 때 호호 불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호빵입니다. 네, 이건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상표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라 다른 회사에서는 이 호빵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찬바람이 불면, 찬서리가 내리면 생각나는 거, 뭐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어디 뭐 이제 그 먼 추억의 장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